자, 오늘 할 내용은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뭐 무역학 개론 시간에서든 아니면 국제상학 시간에서든 선화증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고, 해상 운송이 이제 메인이 뭐 전기선 운송과 용선 운송이 있는데, 전기선 운송이 됐든 용선 운송이 됐든 그 운송 계약의 증거, 그리고 그 운송 계약의 어떤 핵심 법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선화증권입니다. 종이 쪼가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어떤 성격부터 시작해서 종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약관,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능입니다. 선화증권은 종이에요, 종이. 물론 요즘에 전자무역화가 되고 페이퍼리스가 되면서 전자선화증권의 형태로 발급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이 서류인데, 이 종이 서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품의 수령증이에요. 운송을 해서 목적지에 그 운송물이 도착을 했을 때 그 도착물에 대한 그 상한을 요구할 때, 내가 물건 찾을 때 필요한 것이 이 선화증권입니다. 여러분들 택배 받을 때 보면, 택배는 그냥 여러분들 그 택배에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택배 아저씨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식이지만, 선화증권은 꼭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물건을 가져야 하는, 물건에 대한 정당한 소지자, 보나피데 홀더가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가서 교환합니다. 물품과 선화증권을. 자, 그리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예요. 운송인과 그 하주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운송계약을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따로. 이 선화증권이 그야말로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서가 나오는데, 따로 뭐 운송계약서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선화증권의 운송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운송의 대상이 되는 그 하물이나 아니면 뭐 목적물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주의 정보, 운송인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 그 자체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도큐먼트 오브 타이틀.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물품을 우리가 실제로 건네주고, 그리고 건네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국제무역에서는 격지자 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등장하는데,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선화증권이 그 물품에, 선화증권을 발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운송의 대상물이 되는 그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좀 쉽게 말해서 그 선화증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예요. 쉽게 말해서 권리권자입니다. 점유권자이자 담보권자이자 수익권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해상 운송의 과정 속에서 운송인이 그 물품에 대한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을 하고 보관을 하고 선적을 하고 하역을 하는 그 작업 속에서 운송인이 그 물품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그 물품에 대한 수익권이나 담보권이나 이런 소유권 일체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권리증권성으로 인해서 물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이 서류만을 전달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무역에서 상징적 인도라고 하죠. 현물 인도가 아니라 그 물품의 권리가 담겨져 있는,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와 같아진다 해서 상징적 인도라고 하죠. 그 상징적이라고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증권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또 유가증권이라고도 해요. 뭐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영미계에서는 이제 저 표현, 도큐먼트 오브 타이틀, 저 표현을 자주 쓰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 쪽에서는 유가증권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크게 봤을 때 요 3가지 정도가 선화증권의 기능,
선화증권의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화증권의 성질이 있어요. 위에 거는 역할이었어, 펑션이었어, 기능이었어. 여기서는 캐릭터예요. 선화증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좀 많아요. 좀 많은데 뭐 여러 교수님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뭐 다 가져다 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하나씩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충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증권, 운송계약에 따라서 화물을 찾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상한증권이라고 했죠. 그 상한을 한다는 게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화증권을 제시했을 때 그 운송인은 화물을 당연히 줘야 돼요. 내주어야 해요.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식증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뭐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나 아니면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 헤이그 비스비 협약의 내용을 보겠지만 어느 정도 선화증권에 갖추어야 될 법정 기재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바란다는 거죠. 요식 행위, 그러니까 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인증권, 요인증권은 원인과 결과가 나뉜다는 건데 실제로 운송계약을 운송인과 하주가 체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운송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선화증권이 발행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문헌증권, 선화증권에 운송인과 하주의 뭐 권리나 의무나 면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선화증권에 담기게 됩니다. 뭐 그리고 쭉 있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인도증권성도 어떻게 보면은 그 권리증권성과 같은 거죠.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랑 이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종이에 그 물품의 모든 권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체화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넘기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시증권도 물품을 수취를 하려면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뭐 상한증권은 아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처분증권성도 뭐 같은 취지의 이야기죠. 물품을 처분하려면 선화증권을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지시증권, 지시증권의 경우에도 이게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종이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다른 제3자에게 혹은 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권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권리자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따가 배울 배서의 방식으로 그 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지시를 하는 거죠. 유가증권성, 유통증권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종이 서류의 정당한 소지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유통시킬 수 있어요. 다른 제3자에게 혹은 또 제4자에게 배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증권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화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선화증권의 종류예요. 종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선적 여부라든지 하자 표시 여부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기서 외우지 말고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적 선화증권입니다. 선적 선화증권. 물품이 화물이 그 선박에 선적,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 혹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shipped BL 혹은 onboard B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L이 bill of lading이에요. 선화증권. 설마 그건 알겠지, 그죠? 그래서 뭐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뭐 사전 인쇄된 문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기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운송수단, 주 운송수단을 운항하는, 주 운송 구간을 운항하는 그 선박에 이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 선적되었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여기 실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 온보드 어패슬,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뭐 그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된 날짜가 선적일자로 보게 돼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UCP 600에 가보면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보면 그 발행일로부터 21일 내에 운송서류의 발행으로부터 21일 내에 은행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발행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되게 되면 그 발행일자를 선적일로 봅니다. 자, 수치선화증권, 선적선화증권이 아닌 수치선화증권 혹은 수령선화증권, 리시브드 BL. 운송인이 하물을 받았다, 수치했다. 하물을 받는다는 얘기지. 하물을 받았을 때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아니, 본선적재 선화증권과 수치선화증권이 크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수치선화증권은 쉽게 말해서 운송수단의 선박의 선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기선에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LCL 화물이든 FCL 화물이든 CFS나 혹은 CY로 들어가서 선적을 하잖아요. 선적을 하는데 선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인 것이고, 그냥 CFS나 CY의 그 운송인의 영업, 운송인의 관리 하에 들어갔을 때 발행되는 게 수치선화증권입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문제가 되기도 하냐면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서 선화증권 수리 요건에 요구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입니다. 수치선화증권은 실제로 그 운송수단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화증권에 대해서 신용장에서 은행이 수리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수치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여기다가 CFS나 CY에 들어간 상태에서 실제로 본선에 선적이 되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온보드 노테이션 혹은 온보드 엔도스먼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본선 적재 표기 혹은 교수님들마다 표현을 본선 적재 부기 이렇게 부가해서 기록한다라고 해서 부기, 아니면 표시해서 기록한다라고 해서 표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영어 표현은 그냥 온보드 노테이션이야. 쉽게 말해서 CFS나 CY에 들어가서 선화증권이 발행됐어요. 그런데 이 하물이 조금 있다가 본선에 딱 실렸어. 그러면 이 수치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있잖아요. 그 발행된 수치선화증권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배에 실렸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 추가적인 부가적인 표기가 들어간 선화증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적선화증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발행될 때는 수치선화증권, 수령선화증권으로 발행돼서 시용장에서 수리 거절되는 서류였다가 실제로 하물이 선적이 되고 난 다음에 운송인이 이런 본선적재 표기나 부기를 하게 되면 요 서류가 바로 선적선화증권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되고, 그때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서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 요 표기 하나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표기를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하고, 요걸 하게 되면 수치선화증권이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수리 가능해져요, 은행이. 그리고 요 수치선화증권의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보면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선박이나 적재항이나 양육항이 확정되지 않고 그냥 예정되어 있는, 비어 있다는 거죠.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정표시선화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관선화증권과 항구선화증권은 일단 그 하물이 항구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선박이 입항하기 전이야. 그야말로 CFS나 CY에서 대기 타고 있는 상태죠. 그때 보관하고 있으니까, 배가 들어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니까 발행되는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보관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커스터디 BL이라고 하고, 선박이 항구에 딱 들어왔어, 실리기 직전이야. 그때 발행되는 수치선화증권을 포트 BL, 항구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정표시선화증권이든 보관선화증권이든 항구선화증권이든 그 법적 성격은 다 수치선화증권이에요. 그래서 얘를 UCP 600에 따른 은행이 수리를 하려면 온보드 노테이션, 본선적재 표기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왜
한 가지 여담으로 UCP에서는 왜 수치선화증권은 수리 거절하고 선적선화증권만을 수리할까를 따져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정식적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갖추어진 서류가 제시됐을 때 그 제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지급 확약을 해주는 게 은행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선적선화증권은 그야말로 화물이 배에 실렸다는 얘기죠. 빼박 못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실린 이상. 근데 이 항구에 들어갔다, 운송인이 받았다, 요 정도 증거로는 은행이 봤을 때 약하다는 거예요. 언제 실릴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배에 실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행여나 뭐 사기나 이런 것에 우려도 있으니까 수치선화증권은 불완전한 상태란 거죠. 운송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물품의 선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운송 서류, 선화증권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 서류라든지 아니면 시웨이 비리라든지 항공 운송 서류라든지 운송 서류에 대한 수리 요건을 UCP 600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 혹은 신용장상의 그 베네피시어리 수익자들이 화물을 보내고 화물을 보낸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화물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운송을 시작을 했는지, 화물을 제대로 그 운송수단에 실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서류가 신용장의 그 수리 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CP 600에 가보면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복합 운송 서류, 선화증권, 뭐 차터파티 BL, 그리고 뭐 항공 운송 서류, 그래서 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건 뭐 결제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아마 해상 운송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 UCP 600에 있는 운송 서류 수리 요건을 한번 보긴 할 거예요. 요번 우리 수업 시간에도, 수업 시간 중간에도. 자, 그리고 고장부 선화증권, 무고장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무고장 선화증권은 클린 BL, 그리고 고장부 선화증권은 더티 BL입니다. 깨끗한 BL과 더러운 BL.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데, 그 선화증권에 리마크란이 뭐예요? 보통 비고란이죠. 우리말로 했을 때 그 비고란에 이 화물, 그러니까 운송인이 바라봤을 때 자기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화물의 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화물이 뭐 파손도 없고 화물의 수량 부족도 없고 화물의 오염도 없고 화물이 뭐 포장이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화물이 선적되게 되면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 부서졌어.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혹은 개수가 하나 모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뭘 적어요. 상황을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용장에서 은행이 수리를 할 때 수리 가장 요건 중에 하나가 무고장 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고장부 선화증권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수량이 하나가 부족하거나 운송에 대한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하자가 있다는 말이 신용장상의 수익자인 물품의 매도인이 운송을 화물의 선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매 계약에 따라서 정상적인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운송 서류상에 드러나는 하자가 있다라면 매도인이 뭔가 잘못을 한 거잖아. 뭔가 이상해진 거잖아. 뭐 화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수리하지 않습니다. 고장부 선화증권 더티 BL의 경우에는 클린 BL만 은행이 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중요하다. 이 차이가 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와 관련해서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파손화물 보상장. 그래서 그 비고란에 내용을 적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더티 BL, 파울 BL 뭐 등등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unclean BL 뭐 다 같은 말이지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장부 선화증권,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경우에는 고장부 선화증권, 무고장 선화증권 혹은 클린 BL이어야만 신용장에서 정상적으로 은행이 수리할 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장부 선화증권, 우리 더티비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쉽게 말해서 물품이 손상됐다, 물품이 긁혔다, 혹은 내용물이 새 나온다, 혹은 포장이 오염됐다, 혹은 뭐 자루가 찢겼다, 그리고 뭐 부족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적냐면 운송인 입장에서는 내가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된 것인지 화물이 실을 때부터 문제가 요런 문제들이 있었던 애들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안 적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어. 매수인이 봤는데 화물이 저렇게 문제가 있어. 뭐 포장이 찢겼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매도인한테 컴플레인을 걸겠죠. 클레임을 걸겠죠. 근데 매도인이 뭐라 그래? 아, 내가 보낼 땐 정상이었어. 그러면 누가 뒤집었어요? 운송인이 뒤집어 쓰잖아. 그러니까 운송인은 저런 걸 무조건 적고 조그마한 화자만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적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매도인은 저게 적히면 안 돼. 왜? 내가 은행에 제시했을 때 수리되지 않거든. 수리 거절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많이 티격태격합니다. 자, 그리고 고장부 선화증권으로서 되지 않는 문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무포장 화물의 경우 포장되지 않았다. 어차피 무포장 화물이었잖아. 원래 계약할 때부터. 그리고 외관상의 하자가 있었는데 그게 수선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뭐 포장을 했는데 중고 포장 재료를 썼다. 혹은 낡은 포장 재료를 썼다. 수리된 포장 재료를 썼다. 이런 표현은 무고장 고장부 선화증권으로 보지 않아요. 뭐 포장재가 중고인 게 뭔 상관 있어. 물건만 새 거면 되지. 일단 포장은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고장부 선화증권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수화인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수화인은 당연히 물건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받는 사람, 보통 매수인이 되겠죠. 매매 계약에 따르면. 그리고 운송 계약에서는 컨사이니가 되는. 그래서 그 영어 표현으로 뒤에 NOR이 붙으면 송하인이 돼요. 우리말의 송하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뒤에 여기 영어 표현으로 NEE가 붙으면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화인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나오는 것은 수화인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화인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김형식 선화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스트레이트 BL,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 BL이라고 하는데, 김형식 선화증권은 뭐냐면 기록을 했다는 거야. 뭐를? 명, 이름명,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야. 누구 이름을? 수화인 이름을. 그래서 수화인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김형식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인란에,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물품을 받는 사람인 물품의 수취인으로서 특정인이 이름이 딱 박혀 있어요. 빠방 하면서 물품 받는 사람 누구. 이게 보통 이제 택배가 이런 식이잖아. 택배에 여러분들 이름 찍혀 있죠. 뭔가 부끄러운 물건 사지 않는 이상 당당하게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죠? 부끄러운 물건 샀을 때만 여러분들 이름 지우고 싶지. 그 어찌 됐든 여러분들 택배 왔어요 하면서 똑똑하면서 누구누구시 그러면서 택배 받아가세요. 내가 이미 그 물건을 운송이 그 택배가 시작될 때부터 뭐예요? 내가 받을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택배처럼. 김형식 선화증권. 그래서 물론 선화증권에는 그 선화증권의 담보나 아니면 대금 결제, 신용장과 관련된 대금 결제에 따라서 그 물품의 수취인이 무조건 매수인을 적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은행을 적을 수도 있어요. 은행이 물품의 담보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용장에 따라서 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는 경우 은행이 그 원래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을 그 화물의 수취인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 은행을. 그런 경우는 어차피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더 BL이 있습니다. 지시식 선화증권이에요. 수화인란에 화물을 받는 사람의 누구 이름을 적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order of shipper
혹은 to order of 땡땡 뱅크 이런 식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화물을 넘긴다 이런 표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지시를 하는 사람이 화물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혹은 뭐 화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을 받는 사람이면 자기 이름을 원래 그냥 써버리지. 근데 이 누구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다라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화물이 도착할 때쯤에 그 지시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서 그 사람이 뭐 넘기라는 사람에게 보통 넘겨주게 돼요. 보통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이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 따라서 그 원래의 화물의 매수인인 그리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수입상이 대금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이 사람한테 화물 줘, 나한테 돈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지시식 선화증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고 대금을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나는 은행이 대금 지급을 했는데 매수인은 나한테 은행한테 돈을 안 주고 그냥 물건만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담보를 잡기 위해서 지시식 선화증권을 씁니다. 자, 그리고 지참인식 선화증권 혹은 소지인식 선화증권 혹은 무기명식 선화증권. 그래서 그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to bearer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뭐냐면 그 선화증권을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사람. 근데 뭐 물론 그냥 이게 부정당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선화증권을 가진 사람도 아무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당한 소지여야 됩니다. 보나피데 홀더라고 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 어차피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이라며.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라며. 그래서 그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운송인이 화물을 넘기는 게 이 여기 나와 있는 지참인식, 소지인식입니다. 혹은 공란으로 해놓고 공란에다가 나중에 내가 들고 있다가 내가 그 내 이름 쓰면 되잖아. 백지수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참인식 선화증권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명식, 지시식, 지참인식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선화증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유통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유통불능 선화증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선화증권의 원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예요. 유통불능 선화증권을 쓸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냥 시외비를 쓰지.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라는 거 본질 자체가 배서나 뭐 교부 이런 걸 통해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유통가능 선화증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국 선화증권과 해양 선화증권 말 자체 그대로 해외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양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선화증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정기선 선화증권과 용선 계약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용선 계약 선화증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용선 계약에 따라서 선복이나 선박을 빌린 용선자가 그 수익권을 가지게 되죠. 그 배를 통한 수익권을 가지잖아. 기간 차터, 타임 차터를 하거나 아니면 나용선을 한 경우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와서 선박이나 선복을 빌려와서 다른 제3자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익권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경우에 그 용선자, 배를 빌린 사람이 제3자인 하주에게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차터파티 BL이에요. 차터파티는 용선계약서 그리고 그 용선계약서에 따라서 배를 빌린 사람이 운송 서비스 제공해주고 하주에게 발행해주는 선화증권은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차터파티 BL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이러한 차터파티 BL의 경우에 그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선계약에 따른 뭐 기타 모든 조건과 예외는 용선계약에 따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한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기본적으로 수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장에서 따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운송 서비스 자체가 누가 배를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선 계약에 따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운송인 말고도 운송인의 갑인 선주가 그 운송 서비스에 뭔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들어가 있다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리하기가 깨림직하죠. 예. 그래서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대로, 예. 그리고 이 첫 아파트 B에는 첫 아파트대로,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은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대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은행이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터 파티 BL을 은행이 수리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차터 파티 BL 그 자체를.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뭔가 용선 계약에 따른다 혹은 뭐 그 배의 선주가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용선 계약 선화증권은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선화증권,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해 왔던 선화증권은 전기선에서 발생되는 전기선사가 해운사가 발행하는 BL이 보통 전기선 선화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의 그 발행인에 따라서 집단 선화증권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재 선화증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단 선화증권을 부르는 말은 다양합니다. 마스터 BL. 사실 집단 선화증권이라고 하면 실무에 가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보통 마스터 BL 그럽니다. 그리고 혼재 선화증권이라는 표현도 실무 가서 혼재 선화증권이에요 그러면 그 하시는 분이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하우스 BL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FCL 화물도 배웠고 LCL 화물도 배웠습니다. LCL 화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하주가 한 컨테이너를 다 못 채워서 CFS에 가서 혼재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하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을 해서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CFS에서 운송 여러 하주의 화물을 혼재하고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걸 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운송 주선인이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하주가 있고 운송 주선인이 있어요. 그리고 해운 선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컨테이너는 하나예요. 컨테이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선사가 운송 주선인에게 하나의 컨테이너에 대한 BL이 발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BL, 이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하주의 화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화물을 받죠. 받으면 결국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운송 주선인이 각 개별 하주에게 다시 화물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개별 하주들도 만약에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한다면 이걸 또 은행에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선사가 발행한 BL 말고 각 개별 하주에게도 BL이 나가야 돼요. 이때 나온 원 선화증권 말고 개별 하주에게 따로따로 발행되는 이러한 BL들을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BL의 반대로 선사가 운송 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원 선화증권, 이거를 마스터 BL이라고 해요. 주인, 집. 헷갈릴 일이 없죠? 이렇게 개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스터일 리가 없잖아. 우리 하숙집 생각해봐. 요새 하숙 잘 안 하지만 거의 다 자체하죠. 이게 집주인. 그리고 조그만 화물들을 실는 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세입자, 손님, 하우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회사로부터 여러 화물을 한꺼번에 한 컨테이너로 가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선화증권을 마스터 BL 혹은 그룹-웨이지 BL, 혹은 우리말로 집단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이 운송 주선인 혹은 혼재업자가 CFS에 담겨오는 그 개별 LCL 화물들, 소량 화물들의 하주에게 나눠주는 BL을 우리가 하우스 BL, 포워더 BL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포워더, 운송 주선인을 보통 포워더라고 하거든. 그래서 포워더가 발행한다고 해서 포워더 BL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에서 그런 게 많아요. 실체는 하나인데 그걸 부르는 이름은 다양해.
그 나랑 나이는 같고 김태희 남편인 사람 있죠. 그 사람 부르는 이름 다양하죠. B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지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김태희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근데 사람은 하나잖아. 그죠? 그렇듯이 마스터 BL도 집단 선화증권으로 부를 수 있고 뭐 그룹 웨이지 BL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우스 BL도 포워더가 발행했다라고 해서 포워더 BL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 BL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말 표현으로 혼재 선화증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 그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의 운송 주선인,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러 하주의 하물을 받아서 복합 운송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이제 운송 주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다라고 해서 피아타 BL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해상 운송의 선화증권이 아니고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운송인이 제공하는 선화증권, 복합 운송인이 제공하는 복합 운송 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합 운송 가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피아타는 국제 운송 주선인 연맹이라고 해서 운송 주선인들끼리 모이는 연맹이 있어요. 근데 이 피아타 BL이 중요한 게 뭐냐면, 피아타에서 복합 운송 서류의 양식을 만들어서 공통 폼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피아타 BL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우스 BL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아타 BL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해상 운송 서류로서 역할을 할 때 이러한 하우스 BL의 경우에는 그 자격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 봤을 때는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이지만, 전체 운송으로 봤을 때는 운송 주선인이 그야말로 운송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송 중개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을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건 뭐 어차피 복합운송 가서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니까, 선화증권 그 자체로 보면 이게 좀 선화증권으로 바라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복합운송 가서 다시 이 운송 주선인과 복합운송 서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더 중요한 게 이제 서렌더 BL이에요. 서렌더 BL. BL을 서렌 치는 거야. 20분이 지나서 그건 아니고, 뭘 서렌 치느냐, 승리를 서렌 치는 게 아니고 BL이 갖고 있는 권리 증권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야. 권리 증권성을 포기한다는 거야. 권리 증권성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선화증권은 그 선화증권의 원본을 제시를 하고 그 선화증권의 상한으로 물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 종이 서류가 가야 돼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게 그 하물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가 있어야만 하물을 상환받을 수 있어요. 하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물의 수령증이잖아. 근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하물이 먼저 도착했어. 종이 쪼가리가 안 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운송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래할 때 그 배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오면 며칠 걸린다고, 뭐 며칠 안 걸린단 말이에요. 화물이 먼저 왔어. 인천항에 먼저 도착했어. 근데 서류가 안 와. 서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미리 뭘 해버리냐면 그 선화증권의 상한 증권성, 권리 증권성을 없애버려요. 제거시켜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런 BL을 서렌 BL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렌더라는 표현을 만약에 이제 실제로 서렌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본 선화증권에다가 도장을 빡 찍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서렌됐다 라고 해서 진짜로 이 나와 있듯이 서렌디드 이런 표현을 도장을 빡 찍어요. 그러면서 그 물품을 나중에 목적지에서 찾아갈 때 그 서렌디드 된 선화증권이라면 그 서렌디드 된 선화증권을 굳이 제시할 필요 없어요. 원본을 갖다 내지도 않아도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하물의 그 수취인 있죠. 선화증권에 기록되어 있는 수취인이 가서 내가 이 사람이요 라고 증명만 하면 하물 찾아갈 수 있어. 굳이 그 종이 쪼가리, 실제로 그 선화증권의 원본을 들고 가지 않아도 돼.
왜? 썰에 쳤으니까. 실제로 이 서렌디드 BL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많이 쓰여요. 요즘 들어와서. 예. 그래서 여기 서렌디드 BL을 사용하는 절차를 좀 보면 나머지는 기본적인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과 거의 같죠. 물품 선적하고 선화증권 발행하고 했을 때 뭘 하냐? 예. 서렌디드 노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만약에 그 원본 증권성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하물에 찾을 때, 목적지에서 하물을 찾을 때 선화증권의 제시 없이 찾겠다라고 하면 서렌디드라는 도장을 빡 찍고 서렌디드 노티스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 이 선화증권이 서렌디드 됐다 라는 것을 그 목적지의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아니면 하물의 송화인이나 수화인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하물의 수화인은 진짜 선화증권 받지 않고도 목적지에서 하물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3번 보면 3번 동그라미에 보면 BL 배서 후 원본 전통 반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선화증권을 써렌 쳤어요. 이제 선화증권은 원본 없이 하물 찾을 수 있어. 근데 원본 선화증권이 돌아다니면, 원본 선화증권이 따로 유통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BL을 써렌 쳤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 하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BL 원본이 없어요. BL 원본이 없지만 수화인란, 수취인란에 내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내가 하물을 찾아야 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놈이 이거 원본이야, BL 원본이 하고 등장을 해. 물론 그럴 일은 잘 없어. 왜냐하면 서렌을 딱 치는 순간 운송인들끼리 서로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서렌디드 노티스가 딱 가서 다 압니다. 이거 원본 없이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원본 서류 들고 등장하면 웃기잖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렌디드 BL을 치면 원본 선화증권이 발행이 안 되고 해수됩니다. 발행됐다 하더라도 해수시켜요.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본 전통을 반납을 합니다. 원본 서류를 해수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BL의 원본 없이 종이 쪼가리 없이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것을 서렌더 BL이라는 거죠. 그래서 BL을 서렌한다. BL을 서렌한다기보다는 BL이 갖고 있는 권리증권성을 서렌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스테일 BL과 백데이트 BL이 있습니다. 스테일 BL은 우리말로 지체선화증권이라고 하고, 백데이트 BL은 선선화증권, 선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UCP 600에서 선화증권을 수리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운송서류가 발행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송서류가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에 은행에다 갖다 낸다는 건 뭐냐면 운송은 시작된 지 한참이 됐고 운송서류를 한참 후에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체가 된다는 거죠, 업무 처리 자체가. 그래서 이걸 무한정 여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아, 네가 물품을 운송수단을 수배해서 운송을 시작을 했으면 운송서류가 나올 것이고 그 운송서류를 빨리 은행에 다른 서류와 함께 신용장 조건에 맞춰서 제시해라 라고 강제하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 발행 후 21일 안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체선화증권은 뭐냐? 그걸 지난 다음에 내는 거예요. 21일이 지난 다음에 서류를 갖다 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수리 거절됩니다. 빨리 내라고 했는데 21일이 지난 동안 뭐 했냐? 그렇게 해서 UCP 600에서는 UCP 600의 20조에서 21일이 경과한 이러한 지체선화증권은 수리 거절이 돼요. 다만 보세창고도 거래의 경우에는 이런 지체선화증권이 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창고도 거래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하물이 운송되어 와서 그 보세구역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하물을 찾아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국제운송,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운송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창고도 거래의 경우에는 국제운송을 이미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하물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보다 운송이 먼저 일어나. 이건 필연적으로 운송서류가 매매계약
발행 이전에 훨씬 이전에 나왔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세 창고도 거래의 경우에는 지체선화증권의 개념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체선화증권을 수리한다. Stale BL Accepted라는 문구가 신용장에 박히게 되겠죠. 보세 창고도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그 운송서류 수리할 때 이거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선선화증권은 뭐냐면 선이자 뗀다 그러잖아. 왜 우리 표현할 때 선이자 떼듯이 선화증권을 먼저 발행해 주는 거야. 실제로 선적이 일어나기 전에 선화증권을 먼저 발행해 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딱 봐도 느낌상 그렇잖아. 선이자 느낌 안 좋잖아. 선선화증권도 느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하주가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빨리 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뭐 기타 여하에 간의 이유로 운송인에게 부탁을 해서 하물을 선적하기도 전에 먼저 선화증권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나와 있네. 예, 여기서 하면 되겠죠. 이미 뭐 설명을 다 해버렸지만 슬라이드를 여기다 넣어버렸네. 자, 그래서 보세 창고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 헷갈리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상학 수업도 하잖아요. 상학 수업에서도 한번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미 얘기를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 보세 창고 거래 얘기를 합시다. BWT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보세구역, 뭐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이런 데 가보면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보세구역. 세금이 유예된 지역입니다. 세금이 유예되어 있어서 여기에 화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영토상 우리나라 땅이지만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다 해서 수입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 통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할 때 그 관세도 부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세금을 유보시킨 지역이죠. 그걸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화물을 일단 가지고 놓고 거기다 화물을 가져다 놓고 국제 물품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어떤 회사 이름을 뜰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칩시다. 나이키가 그렇게 판매하진 않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석탄을 판다고 칩시다. 석탄을 팔면 원래 계약대로라고 한다면 뭐예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국제 운송을 해서 석탄을 가져다 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BWT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항이나 인천항에다가 이미 자기 돈을 들여서 화물을 갖다 놓는 거야. 석탄을 가져다 놔. 그런 다음에 물건 사갈 사람을 찾는 거죠. 찾아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물건을 넘기는 경우죠. 이게 BWT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인 입장에서 좋은 점은 있어요. 이미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잖아. 이미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요? 가서 볼 수 있잖아.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우리나라에 화물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국제 운송이 먼저 일어나. 선화증권이 먼저 나와서, 선화증권이 먼저 나온 정도가 아니지. 이미 운송은 끝났어. 끝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선화증권 발행 후 21일 내에 제출, 은행 제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운송이 다 끝났는데 뭐 이미. 그런 경우에 쓰인다는 게 이제 Stale BL Accepted 이런 표현이 쓰이면 크게 문제없이 보세 창고 거래에서도 신용장 거래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텐션이 떨어져 가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3자 선화증권하고 스위치 BL까지만 하고 조금 쉬도록 합시다. 자, 3자 선화증권은 뭐냐면 서드 파티가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중개무역에 쓰입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이 뭐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국제 상황에서 내가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거에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개무역은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중개무역은 내가 있고 한국에 내가 중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수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개상의 역할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다시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일본에 있는 수입상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예요. 무역 거래가 두 번 일어납니다.
중개랑은 달라요. 중개는 공인중개사 할 때 그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이 중개사가 중간에 브로커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본인이 아니에요. 계약의 본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요 딱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중개인이, 대표적인 중개인이 복덕방 아저씨들,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책임지지 않잖아.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사람이잖아.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건물을 사는 사람과 건물을 파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뭐만 받아가 복비. 복비가 쉽게 말하면 브로커리지예요. 중개 수수료. 그게 이제 중개고, 여기서 말하는 중개는 이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이 사람, 중국의 제조자가 수출상이 되고 중개인이 수입이 돼요. 수입상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일본에 있는 수입상한테 팔 때,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는 이 사람이 수출상이 돼요.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 거예요? 차액을 먹는 거죠. 차액. 내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이 생기잖아. 내가 본인으로서 책임하에 활동을 하는 게 중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3자 선화증권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 물품의 선적은 중개무역이라 할지라도 바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보세 구역에 들어왔다가 잠깐 우리나라에 경유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선적해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보내고 그냥 여기 서류만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쪽 수입상이 봤을 때 선화증권을 딱 받아봐요. 그럼 누구 이름이 등장해?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직접 하면 되잖아. 직접. 요 차액을 먹는 요 사람 필요 없게 되잖아. 직접 무역 거래 체결하면 되잖아요. 요 사람이랑.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숨기고 싶겠죠.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그때 쓰는 BL이 스위치 BL입니다. 스위치 BL. 그리고 이렇게 중개무역에서 제3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매도인과 하물의 매도인 역할을 하는 수출상과 실제로 하물을 보내는 사람, 송화인이 다른 경우를 제3자가 등장해서 제3자 BL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개인이 요 중국의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매도인란 혹은 하물의 송화인란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바꿔치기 한다라고 해서 스위치 BL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쓰입니다. 제3자 BL하고 스위치 BL이. 그래서 제3자 BL의 핵심은 뭐다? 제3자가 등장한다. 누가? 매도인과 송화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스위치는 원래 송화인을 수입자가 알면 안 되니까 송화인 란에 적혀있는 사람을 물품의 매도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개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바꿔치기 하는 것을 스위치 BL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개무역에서 이러한 종류의 선화증권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선화증권의 그 거래 방식을 조금 보면 일반적인 BL하고 거의 같은데, 물품 자체가 직송이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의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 매도인과 송화인이 이름이 다른 사람이 딱 찍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중개무역 할 때 저런 방식으로 직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유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3자 BL이 필요가 없죠. 여기 운송서류 하나, 여기 운송서류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제3자 BL에서 쓰이는 경우는 중개무역이면서도 물품이 직송되는 경우, 이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스위치 BL은 뭐 얘기한 것처럼 그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를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 차액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 차액을 먹지 않게 되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서로를 몰라야 돼. 서로를 몰라야 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스위치 BL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직접 선화증권과 한적 선화증권은 조금 쉬었다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